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하도급은 없었다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해명과 달리 철거공사의 재하도급 사실이 줄줄이 확인된 데다가 광주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한편 경찰은 감리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신변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묘지 대신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인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수목장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교시설 수목장의 경우 기존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산을 깎아 공원을 조성한 것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최대 3천만 원의 값비싼 돈을 받고 사실상 상업용 묘지로 운영해 왔다는데요. 위법이 적발되면 언제든 수목장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에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10% 안팎으로 소비로 바로 이어지는 정책인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품귀가 전례 없는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고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건데요. 일부 인기 차종은 신차보다 더 비싼 가격 역전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최소 상반기, 늦으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시적인 현상이니 구매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5명으로 나흘 만에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천여 명이고요.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전날보다 61만여 명이 늘어서 총 1,321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347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정말 예뻤는데요. 오늘은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겠고요. 호남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0도, 한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며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에는 비 소식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행복한 아침 첫 번째 순서 돈이 보이는 경제입니다.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요. 그들이 사는 세상,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 비결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철직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박정복 부동산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연예인 부동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네. 아이유 씨가 130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 소리가 났고 네. 또 이명웅 씨 소속사가 뭐 건물을 45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연예인들 건물 얘기가 전에부터 들려왔는데 그렇죠. 그 건물을 사게끔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단 말이에요. 박정복 원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그죠?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인 서장훈 씨, 뭐 이제 이승철 씨, 뭐 이재룡 씨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소지섭 씨, 뭐 한효주 씨, 이종석 씨가 이제 제가 최근에 거래를 이뤘고, 네. 뭐 탑스타부터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예인까지 하면 대략 어쨌든 이재용 씨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은 아픈데 대략 한 15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 마음 아픔을 확인을 시킵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일반인과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에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히 뭐 서울이나 뭐 수도권, 지방까지 지역을 넓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심, 좀 노린자 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지역의 요지요지에 좀 그 금액을 조금 본인이 투자 금액이 많더라도 좀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스타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연예인들이 어디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지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지리 선생님이에요. 네. 대구 지리 아닙니다. 자,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자, 어디부터 가볼까요? 원하시는 곳 있습니까? 역시 청담동이네요. 그렇죠. 연예인 하면 그렇죠. 청담동이죠. 청담동 네. 가겠습니다. 청담동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은 장근석 씨, 이정재 씨,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정우성 씨가 어쩐지 이 근처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연예인들의 건물이 이 청담동에 있어서 연예인 빌딩촌이라도 불리고 있는데 근데 왜 강남도 아닌 청담동일까요? 그 정답은 박정복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청담동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그 명품 거리라든가 뭐 헤어샵, 연예기획사들이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이제 뭐 고급 빌라나 고급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데요. 연예인들 그래서 본인이 활동 지역과 거주 지역, 투자 지역이 거의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보다도 청담동을 상당히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를 한남동? 빼놓고 어디? 한남동? 한남동? 한남동 갈까요? 자, 한남동 지도 보여주십시오. 한남동 강 건너가자고요, 예. 한남동. 여기 한남동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예인은 G드래곤, 한효주 씨, 소지섭. 야, 이분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마음속에 담은. 아니, 그 외에도 한남동 그쪽에 사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일단 뭐 연예인들이 한남동을 상당히 선호한 이유도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한남동 같은 경우 정재계 인사들이 원래 원조로 이제 그 지역을 많이 살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한남동이라는지 아세요? 모르죠. 한이 많이 맺혀서. 한강의 한, 남산의 남, 남산의 남. 산에서 한강에, 이제 한강과 남산 사이에 딱 해서 이제 한남동이거든요. 그 지리를 보면 남산의 이제 풍수지리 학적으로도 정말 너무 좋은 위치라게 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1순위로 선택했던 지역이고요. 또한 그 지역 보면은 일단 조용합니다. 또 한남동 일대는 이제 건물을 매입한다기보다도 거주 목적,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받지 그러게. 않고 보안 잘 돼 있고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상당히 저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그 고가의 집값이 펜트하우스라고 그런 집값이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예. 옛날에 뭐 유엔 빌리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이에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유엔 빌리지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알기만 알고요. 살아보진 못하고.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네, 이승엽 씨. 얼마면 되겠어? 얼마면 되겠어? 원빈 씨. 네. 하지원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 예. 성수동. 성수동. 네. 성수동 보여주시기 저기는 바랍니다. 최근에 뜨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인기 많죠. 네, 성수동은 많은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주상 복합 아파트로 유명하죠. 네. 성수동이 갑자기 왜 뜬 걸까요? 박 원장님. 일단 그 지역을 보면요. 네. 성수동이 성수대교하고 영동대교를 건너면 강남하고 바로 다리 하나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또한 한강 전망권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승엽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09년도에
본인이 293억 원에 건물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연예인들이 성수동 쪽으로 많이 투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큰 금액이 투자가 됐던 거죠. 배우 이시영 씨 같은 경우 제가 재테크를 시켜주고 성공 사례인데 일단 뭐 자랑을 조금 했던 겁니다. 정말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수동은 아무래도 공업 그다음에 뭐, 이제 그래 말이에요. 뭐 자동차에 관련 그런 회사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뭐 탑스타들도 그 성수동 일대에 많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거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293억짜리가 지금은 300, 뭐 14, 15억 그렇죠. 뭐 이렇게 된대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 밖에 강남권을 살펴보면요. 양재동엔 서정훈 씨의 건물이 있고요. 유명하죠. 신사동엔 강남스타일 싸이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동엔 전지현 씨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치동엔 벚꽃엔딩에 장범준 씨 건물이 있습니다. 비강남권으로 가보면요. 송파구 방이동에 하정우 씨, 그리고 등촌동에 권상우 씨의 건물이 있습니다. 또 서울을 벗어나서 뭐 경기도나 제주도에도 많은 연예인들의 건물이 있는데 제 건물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까 박 원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연예인들 한 15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분들이 한번 그 짚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아주 전체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닌데 네. 애초에 좀 공개된 연예인 총 숫자를 좀 보면 55명 정도 있고요. 공개된 분들. 네, 이들이 매입한 건물이 63채 그리고 이들의 건물 총액을 봤더니 약 4,730억. 이건 이제 공개된 거고요. 아마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55명이 63채면 어떤 분들은 한 2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55명 63채니까. 그러네. 그런데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지역에도요, 뭔가 유행이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한 10에서 20년 전만 보더라도요. 강남 쪽에 거주를 하면서 강남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5년에서 한 8년 전만 보더라도 성수동 일대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마포구, 이제 홍대라고 그러죠. 홍대 쪽에 많이 투자하는 형태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남동이나 청담동에 거주를 하면서 그 인근에 투자하는 그렇게 트렌드가 한 20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바뀌겠네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좀 뭐 일단 뭐 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황금 노선의 지하철 인근을 한번 유심히 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강남은 아무래도 부촌인 곳을 관통하는 그 지하철, 예를 들어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이 인근을 한번 투자처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도 실패 확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는데 돈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데가 또 이미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이미 비싸요. 그래도 일단 메모는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가 유독 활발한 이유는 뭘까요? 연예인들 보면요. 대부분 이제 그 예전에는 은퇴 시점이 임박한 50대, 60대 연예인들이 재테크를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0, 30대, 30대로 그렇게 많이 젊어졌어요. 저 최근에 만났던 한 연예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연예인을 건물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연예인이 샀던 의치, 건물 외곽, 월세보다도 훨씬 나은 자리를 무조건 나는 차지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게 있어요.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굳이 재테크를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한데 무조건 자기는 월등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런 뭐 시기? 시기도 많이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그래도 건물 산다 그러면 건물주다 그러면 그래도 뭐 염색을 조금 할 만한. 그렇지. 그래도 한 50대는 좀 네. 넘어야 건물주가 되겠다 싶었는데 요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보니까 뭐 아이유 씨 이런 데 젊잖아요. 그렇죠.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는 다르게 옛날엔 노후 대비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냥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자. 이런 게 요새 아이돌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 아이돌 좋겠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연예인이 돼서 대박이 나면 큰 돈을 만지게 되니까 그 돈에 투자처를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연예인 그 스타들 중에 부동산으로 대박이 난 스타들은 누가 있을까요? 그것도 또 궁금해서. 일단 그 한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장 큰 시세 차익이 발생된 가격 얼마냐? 297억. 누군지 아십니까? 와, 누가?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가수 B씨죠? 네, 맞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건물이 이제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은
297억 정도가 취득했던 가격보다는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제작품이지만은 이제 1999년도에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건물을 현금 5억 정도 주고 취득했거든요. 지금 시세를 보면 대략 한 230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대단하네. 이 손으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야, 손 한번 만져봤어요. 친구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재테크의 특히 빌딩 재테크의 그 1세대 하면요. 이마룡 씨. 1991년도에 이제 취득했고 또 영화배우 김지미 씨는 1994년도에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벌써 1세대들의 연예인 재테크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생각해 보면은 연예인들 건물이 그냥 뭐 몇억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도 모든 연예인들이 그만큼의 돈을 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그 돈을 벌어서 그렇게 늘 수 있는 돈은 아닐 텐데 어떻게 버나요? 어떻게 사나요? 대부분 연예인들이 현금을 그 정도 보유한 상태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취득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배우 이제 전지현 씨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을 340억 원. 순수한 현금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하면은 350억 정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융자 하나도 없이 샀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 대부분 그러면 그렇게 다 100% 현금 주고 사는 연예인들의 재테크는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약간 다른 방법의 재테크 형태를 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면 그럼 어떤?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일단 그 은행 대출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재테크 방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공효준 씨 있죠. 공효준 씨 같은 경우는 용산구 한남동에 건물을 37억 원에 본인이 매입을 했어요. 그럼 순수하게 현금으로 산 게 아니고 매입 가격에 70% 대출받아서 대출을 26억을 대출받고 거기에 보증금이 3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 순수한 금액은 얼마가 들었냐? 8억 정도 들어갔죠. 8억으로 건물 사. 그런데 더 놀랄 일은 4년 후에 60억 8천만 원에 또 팔았어요. 하락 투자해서. 그런 순수하게 본인은 23억 8천만 원에 대단하다. 이익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죠. 또한 뭐 타스타로 이제 하정우 씨 같은 경우도 종로구에 있는 빌딩을 81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또 매입 당시에 대출을 매입 가격에 70% 대출 받았거든요. 그럼 55억 대출을 발생시키고 그 건물의 보증금이 한 15억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인은 순수하게 9억이 투자된 거죠. 그다음에 하정우 씨도 또 몇 개월 후에 송파구 방이동에 또한 건물을 또 하나 더 샀어요. 127억 원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한 80%를 받아서 99억 대출에 보증금 5억 계산하니까 127억 원의 건물을 순수한 금액 23억 원에 매입한 사례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은행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70%, 80% 이게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이효선 씨는 일단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벌써 포기라 말씀하시면. 본인으로 맞추지 마십시오. 이 건물 살 때 일반인들도 이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현재 많이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서 임대료가 나오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기는 해줍니다. 그래도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이 이 정도를 땡기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연예인은 좀 다를 수도 있을까? 그러나 개인이 이 정도로 대출받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이나 연예인이나 대출할 때 신용 등급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일단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은행 금리나 매입하는데 대출 금액은 신용 점수로 일단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권상우 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강석에 있는 둥천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본인이 이 건물을 280억 원에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얼마 대출 받았냐? 240억. 매입 금액의 80% 대출이 된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보증금이 한 19억 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21억. 그러니까 28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21억. 그만큼의 그 본인의 신용 점수 관리. 특히 권상우 씨 같은 경우는 은행 쪽에서도 별도로 VIP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업계 소문이 있다고 보시면 그럼 이 정도 건물이 있는데 VVIP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출이 뭐 80%다. 그럼 80억이잖아요. 그럼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 그 장난 아닐 텐데요?
그렇죠. 액면으로 100억이라고 하면 요즘에 3%대 금리는 감안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월 한 2천만 원, 2,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2,200만 근데 거기서 또 월세로 나오겠지. 이자만요? 이자 2천만 원. 아까 저 박종보 원장이 저는 포기하라 그랬더니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가능하네요. 월세 나오는 걸로 그거 내는 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될 것 방법이 같아요. 있겠죠, 뭐. 이렇게 무리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는 이제 충분히 그 정도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탑스타들인 경우가 한정됐다고 보고요. 이게 일반인들과 이제 탑스타의 부동산 투자 방법이 약간 다르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5월부터 그 비주택에 대한 대출도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차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파트는 그렇게 규제하고 왜 상가 오피스텔은 봐주냐. 그래서 네. 기존에는 뭐 70%까지 네. 가격에 나왔었는데 이제 7월부터는 대출을 조여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비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도 LTV 이제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대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럼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이 잇따라 보유하고 있던 빌딩 매각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네. 연예인이 뭐 돈이 급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대출을 줄이면 나중에 자기 건물을 받아줄 또 다른 수요자는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제도 바뀌기 전에 올 상반기에 많은 연예인들의 건물 매각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연예인들 건물 사서 막 그냥 그야말로 저 몇 억, 몇십억, 몇 백억 얘기를 들었는데 실패 사례는 없습니까? 실패 사례라기보다도 본인이 그 부동산을 사고 싶었었는데 못 사가지고 그 건물 앞을 놓치는군요. 지나가지 않는 모 연예인이 있습니다. 껄. 껄.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좀 친한데 그 부동산을 본인은 저거 무조건 사면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돈이 부족해서 아는 분하고 같이 합작으로 살려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좀 잘 모르니까 나는 불안하다. 안 사겠다. 그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 그 전 야구 선수 박찬호 씨 건물입니다. 거기 어딘지 알아요. 강남구 신사동에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건물이 현재 시세만 보더라도 대략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 야, 돼요. 거기가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웃기는 얘기로 차가 막혀도 그 건물 앞으로는 안 지나간다. 돌아가더라도 할 정도로 아주 좀 아까운 사례를 봤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살 걸. 그러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껄이거든요.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쉽잖아요. 근데 껄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글쎄,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연예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느낌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억소리 제가 얼마 전에 저 대출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출 받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약간 화가 나는데 전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행복한 아침의 대표 연예인이 박수림 씨잖아요. 박수림 씨 어떻게 건물 있나요? 건물은 아직 없고요. 네. 예, 저도 결혼 전에는 진짜 수익의 한 80%는 저금을 했었어요. 네. 신인 때 27,400원 받으면 2만 원 저금을 했었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이제 적금 만기 되는 거 꾸역꾸역 모아 끌어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축 재테크라는 사람으로서는 부동산 재테크는 너무 먼 세상 얘기가 나요. 그렇죠. 자, 장인 아나운서는 우리 여기서도 많이 다루니까. 그렇죠.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아니 워낙 뭐 예능이나 뭐 드라마 이미지 보면 소탈하고 막 친근감 있는 연예인들 많은데 이렇게 기사 하나 딱 들으면 막 100억. 200억이라면 허탈하죠. 그렇죠. 뭔가 딱 확실히 그들이 사는 세상이구나. 다르구나. 이런 감정이 확 와요. 네. 좀 이제 건물이 올라가면 우리가 임대 수익률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 빌딩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에 다른 측면은 임대료도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도 많이 올랐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고 또 연예인들의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네. 우리 청소년들도 계속 어떤 위화감 같은 거 내지는 맞아요. 나도 차라리 저렇게 건물을 살까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까봐 뭐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하나의 이면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건물 있는 분들 제가 네. 돈 많이 벌었어 좋겠다 뭐 이러면 이 건물은 은행 거고 다달이 버는 돈은 나라에서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대출 세금 얘기인데 그렇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그렇죠. 되면. 기본적인 양도소득세가 있죠. 하고 대부분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거의 양도세 최고치를 매겨지게 될 텐데 42%잖아요. 근데 여기 지방세 4.2%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46%, 46.2%를 차익에 뭐 공제 있겠지만요 내야 될 것 같고 또 5년 이내 이게 되팔게 1년 이내 되팔게 되면은 네. 무려 50%의
양도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연예인들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요즘에 절세 방법으로 네. 개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보다 네. 이제 법인으로 많이 그렇죠.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개인 명의로 됐던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고 그러고요. 네. 법인이 보유했던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라고 그럽니다. 그럼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와 지방세 포함해서 22%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2%를 납부하거든요. 상당히 적은 거죠. 거기다가 뭐가 또 하나 있느냐. 뭐 유지비용, 보수비용, 관리인들 뭐 급여 준 거라든가 심지어 부동산 취득할 때 중개보수까지도 다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이익금의 한 10에서 15%만 납부하면 될 정도로 네. 상당히 법인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예를 들어서 권상우 씨가 네. 본인이 부동산을 팔았다. 네. 개인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만약에 6억 3,90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그 부동산을 법인으로 가지고 있던 걸 처분했을 경우에는 법인세가 3억 3,700만 원 줄어들어요. 반으로 주네. 3억 200만 원을 네. 절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연예인들이 많이 이제 법인으로 취득하고 있다 보시면. 그러니까 개인 명의냐 법인 명의냐에 따라서 네, 엄청나게 네.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산 연예인들은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연예인 이병헌 씨로 볼 수 있는데요. 영등포에 있는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이제 대표이사는 어머니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그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대표이사면서 언니가 이사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또 법인으로 부동산을 또 취득하고 있는 연예인 보면은 우리가 뭐 황정음 씨, 그다음에 뭐 하지원 씨, 그다음에 송승헌 씨, 그다음에 유아인 씨도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법인으로 하는 게 절세도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법인은 만드는 게 쉬운가요? 현재 현행법상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자본금 100만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자본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워낙 이게 부동산 요즘에 핫해서 부동산을 어떤 절세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최근에는 부동산 관련 법인만 뭐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법인을 통한 절세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연예인들이 소유한 그 건물인 몇 년 만에 매매가가 확 오르더라고요. 막 떠요, 돈이 엄청나게.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연예인이 부동산 취득하면요. 네. 그 입소문이 납니다. 특히 탑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들 팬들이라든가 할리스타 같은 경우는 또 관광객들이 와서 네. 그 건물 앞에서 인증샷도 찍고 그다음에 누가 어디 건물 샀더라면은 사실 연예인들이 그냥 무심코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9명이 이제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성수동에 건물 투자한다. 거기에는 기업인, 재벌 3세들,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같이 투자를 하고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같이 상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다. 네. 그리고 입소문 나니까 그 주변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인근의 상인들은 좋아하는데요. 네. 탑스타들이 본인이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신축, 리모델링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했던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 약간 분쟁을 한 고생했던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싸이 씨라든가 리쌍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했고요. 뭐 리쌍 씨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1층 임차인과 법적 분쟁을 5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료도 높고 좋은 업종이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기존에 있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업종이 들어오면은 임대료를 높이고 업종이 바뀌어서 상권은 좋아지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있던 임차인은 1차적인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상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상권의 임대료까지 다 올라가는. 덩달아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있고 연예인 프리미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살던 집, 연예인이 타던 차, 연예인들이 사용했던 무슨 소모품 같은 경우는 네네. 아무래도 어디 나오더라도 인기를 끕니다. 쉽게 뭐 연예인이 보유한 그 부동산에 한 층 임대가 나왔다. 그럼 본인들이 입점한 임차인들은 나는 누구 건물에 탑스타 누구 건물에 몇 층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또한 탑스타가 그 인근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또 그 동네에 그 공실이라든가 네. 상가들도 많이 호황을 누리니까 뭐
뭐 여러 가지 공실 면에서도 해결도 되고 네. 또 뭐 그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 연예인 누가 어디에 산다 하더라 이런 소문 돌기 시작하면 그 지역 전체가 덩달아 뜨는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도 이병헌 씨, 이민정 씨 부부 그리고 또 배우 엄태웅 씨가 사는 곳으로 좀 유명해졌잖아요.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그맨 장동민 씨가 살면서 또 관심을 받게 됐죠. 예. 저는 강원도 대관령 출신인데 전혀 건물이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점점. 근데 제가 그 아이유 씨가 최근에 아파트를 130억에 분양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저는 사실은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들려요. 이게 맞아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뭐 거기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뭐 내장재 옵션에 뭐 브랜드가 뭔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홍보 효과가 되긴 되는구나. 이걸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유 씨처럼 실제로 이렇게 연예인이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화제가 된 곳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현빈 씨가 그런 네. 사례인데요.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그 48억짜리 고급 빌라를 분양받고 네. 그때가 이제 손예진 씨하고 연애설이 이제 뭐 한참 네.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신혼집으로 사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지역을 가보시면은 정말 서울 도심권, 특히 강남에서 근접한 지역이면서 도심 근접한 지역의 전원주택 마을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살았던 연예인을 보면은 뭐 조성모 씨, 네. 그다음에 박혜민 씨, 그다음에 박진영 씨가 있죠. 그래서 그 현빈 씨가 집을 샀다는 이유로 그 인근에 문의 전화도 폭발했고 또 단지 조성도 그 전에 약간 노후되고 낙후돼 보였는데 지금은 고급 단지 형태로 빌라들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 결혼했을 때 거기. 과연 신혼집은 어디로 할 것인가. 결혼식도 세계의 결혼식이었잖아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신혼집이 어딜까. 진짜 그 너무 궁금해서 왔더니 그 아파트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한 동짜리. 5채인가 그렇죠, 동짜리.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장동건 씨 덕을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아파트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은 네. 우리가 그 동작대교하고 한강대교 사이 네. 왼쪽에 언덕 위에 예. 웅장한 그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제 고객도 그곳에 살고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거의 궁전입니다. 궁전. 정말 이 집 같은 경우도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신혼집으로 사용했었는데요. 네네. 이 집 같은 경우도 정말 초창기 때는 과연 분양이 잘 될까? 2009년도에 준공하고 5개월 후에 장동건 씨가 매입을 했습니다. 네네. 30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다음에 연관 검색어 어떤 게 뜬지 아세요? 네, 어떻게? 장동건을 치면은 장동건 집, 신혼. 장동건 신혼집, 장동건 아파트. 정말 그 포털 사이트 그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홈페이지가 접속량이 너무 많아서 마비가 됐을 정도로 상당한 그 이슈를 받았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밖에서 겉으로 봐도. 보기에도 눈에 띄어요. 그리고 네. 거기가 그때만 해도 달랑 그 옆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 네네. 그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언덕에 그거 달랑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지나다니다 여의도 출퇴근할 때 꼭 그걸 보게 돼요. 보이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굳이 볼 필요는 없었는데 유심히 보시면 다녔네요. 보이는 걸 근데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그런지 보고는 다니셨네요. 다행입니다. 그 아파트를 보면 총 18세대입니다. 네. 장동건 씨가 분양 받을 때만 하더라도 5가구밖에 입주가 안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대박이 쳤죠. 누가 또 분양받았냐? 김연아 씨. 그다음에 현빈 씨. 지 드래곤의 이제 대성 씨. 네. 그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크리스탈이에요, 헷갈리시죠? 크리스탈. 연예인들이 너무 크리스탈도 많아요.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스타까지 분양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요? 네, 정말 일단 가보시면요. 네. 떠나고 싶지 않은. 근데 약간 그렇게 젊은 연예인들이 좋아할 의치는 아닌데 의외로 그렇게 좀 분양이 성공한. 저희가 이제 한강이 쫙 보이고 당시 이제 방송사가 여의도에 몰려 있을 때니까 그렇지. 여의도하고 근접성이 좋고 이랬는데 그쵸, 그쵸. 어쨌든 엄청난 홍보가 됐네요. 그렇죠. 실제 입지 여건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분양이 잘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탑스타, 돈 많은 탑스타들을 많이 모델로 활용합니다. 뭐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섭외하기는 굳이 이렇게 분양이 잘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계속 걸고 넘어지네. 검색어 뜹니다, 이재용 씨. 아무래도 분양하는데 네.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분양하는데 활용이 되고 그 아파트 자체 마케팅 홍보 효과가 있다면
할인도 좀 해주고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부동산이 할인이 돼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게. 그래요? 일단 탑스타의 혼자 탑스타냐, 부부 탑스타에 따라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한 20, 30% 정도는 할인을 해주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나머지가 분양이 빨리 되기 때문에 많이들 할인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진짜. 예. 부동산이 협찬이 된다는 거예요? 연예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경제 얘기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여기까지 하고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수림 씨 그리고 박정복 원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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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자, 사건 사고 24시 예견된 참사, 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래서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또 저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나 정말 답답했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총 현재까지는 14명을 입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명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 입장에서는 사고 원인하고요, 안전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 그다음에 철거공사 전반에 대해서 부정한 뒷거래는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또 다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고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는 이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순서를 무시한 해체 계획서. 그러니까 무리한 해체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원래 철거업체가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 시작할 때 5층부터 있잖아요. 이게 5층부터 해체를 해서 차분히 내려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5층부터 하지 않고 중간에 혹시 뜯지 않았냐. 이게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잘못하면 이게 저희 그림에 나오는데요. 네. 그 위로부터 해체를 해야지 건물이 하부가 붕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포크레인도 보시면 지금 중간에 뜯는 식으로 압력이 좀 가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를 5층, 4층, 3층, 2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은 걸리는데 안전한 데 반해서 중간에 빨리 이걸 철거할 목적으로 예, 여기 보는 같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뜯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는 그 물을 뿌리는 작업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이 철거업체 측에서 먼지가 너무 비산이 많이 되니까 물을 좀 많이 뿌려라 살수 작업을 과하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기 물 뿌리는 장면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뿌리게 되면 집안이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지금 굴삭기가 내려앉는 상황까지 일어나지 않았냐. 특히 저 사다리차 추가 투입이 나와 있잖아요. 저게 살수차가 원래 2대가 투입되는데 2대를 더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수차가 물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안이 전체적으로 약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굴삭기 기사는 갑자기 물을 뿌리고 나서 집안이 좀 내려앉기 시작했다. 이런 진술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한쪽 면은 보니까 다 뜯겨져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이 흙이고 건물 한쪽 벽면이 다 뜯겨져 나갔으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위태위태한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한쪽을 원래 뜯고요. 그다음에 맞은편에 5층부터 뜯어져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순서 방법인데 이 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무턱대고 2층 내지 3층을 뜯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 화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전도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흔히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던데 위에부터 차근차근히 부숴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른다 할 때도 밑둥부터 자르면 위부터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넘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 또 경찰이요. 철거를 맡았던 이 관계자로부터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고요? 네, 결정적인 진술은 뭐냐면 이제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 이게 하나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현장에서 이걸 감리를 해야 되거나 또는 안전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인도와 관련해서는 그 안전관리라는 사람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와 관련해서 그 버스가 눌러져갖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관리원이 도로 쪽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순서를 무시한 해체 계획서 위태위태한 모습 봤고요. 외면당한 안전 원칙이 두 번째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철거 현장에서 인도와 좀 붙어 있습니다. 네. 인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사람이 지나갈 때 안전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그 도로와 관련해서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은 겁니다. 네. 특히 현장에 보시면 그 발판 비계하고요 가림막만 설치가 돼 있는 상태고 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철골 기둥하고 인도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철제 터널 같은 거 건물 지나가시면 있거든요. 이게 전혀 설치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그나마 조금 다행이었던 건 이번에 그 콘크리트가 이제 넘어지는 과정에 보면 그 앞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나무가 일부의 그 잔해물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서 이게 버스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있다면 전면부 쪽은 그나마 조금 피해가 조금 덜했던 것이 그 나무가 일종의 가림막 역할, 버팀막 역할을 해줘서 뒤쪽에는 피해가 좀 컸습니다만 앞쪽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철거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철거를 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 그러면은 저거 철거할 때만이라도 그 버스 정류장을 좀 안전한 곳으로 좀 조금만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임시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거 왜 안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인도가 있는 경우에 그 사고 당시 영상에도 나오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4명이 배치돼서 교대로 조심해서 지나가십시오 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주체나 심지어는 구청에서도 이게 붕괴 사고나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업체에서 요청을 하거나 또는 구청에서도 지시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걸 좀 옮기도록 했어야 됐는데 현재 이런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실제 이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이 존재했었던 얘기죠. 이게 비극을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글쎄 듭니다.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고 직전에요. 건물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나와서 이상 증후가 보이니까 작업자들은 대피를 했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차량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기울임이나 또는 일종의 뭐 파편팀에 대해서만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그 파편이나 또는 벽돌 같은 거나 철근 같은 게 튀게 되면 보행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안전 조치는 했던 것 같은데요. 차량에 대해서는 설마 이 5, 6층짜리 건물이 붕괴가 되겠냐 이렇게 안심을 해서요. 이 안전관리자는 배치 않은 걸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사실 사망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 전날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이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이 붕괴 참사 같은 경우도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사실 그걸 대체로 처리하지 않아서 대처하지 않아서 생겨난 일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면당한 안전 원칙이 이렇게 큰 화를 불렀고요. 세 번째는 부실한 관리 원칙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 관리라는 것이 이제 건설을 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는 관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철거 감리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철거 과정을 관찰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사 결과로는 현장에 아무도 없었던 걸로 좀 파악됩니다. 네, 그건 또 왜 그랬대요?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감리 계약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상주 감리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상주 감리 계약이 있는데 이 공사 현장은 비상주 감리 계약, 다시 말하면 이제 감리자가 필요할 때만 나오고 일상적으로 24시간 대기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감리자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어느 때 있어도 되고 어느 때는 없어도 되고 그 기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공사 현장이고 위험한 건데 이게 또 참 이해가 되질 않네요. 그 감리 일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지라는 거는 매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써놓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보고하고 그거를 보고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관리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경찰은 당일날 감리일지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9일자 있잖아요. 사고 당일 날짜 일지가 이게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았냐 아니면 작성을 했는데 은폐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감리를 맡은 감리업체의 대표가 그 다음 날인 10일 날 새벽에 CCTV 경찰이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기 회사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은 그 감리일지를 쓰지 않았다고 현재는 진술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 측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걸 혹시 폐기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행동 자체가 뭔가 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또 재하도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이 재하도급이 뭔지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건설업체의 그 잘못된 관행이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계약을 A라는 업체가 따면 그 A라는 업체가 실제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는 따기만 하고 B하고 B나 C, D를 세 가지 영역으로 뭐 나눠서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준 것이 하도급이라고 하는데 현재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도급을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준 업체는 한솔이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한솔이라는 업체에서 재하청을 준 거죠. 그래서 재하청을 백솔이라는 업체에다 하나 줬는데 이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면이 또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면 해체하는 공사는 또 전문 업체에 따로 있습니다. 이 하청은 또 다원 ENC라는 업체에다 맡겼는데요.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한솔의 철거에 대한 하청하고요. 성면 철거한 다원 ENC의 하청을 전부 다 백솔이라는 업체가 둘 다 받아가지고 재하청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성면 같은 경우가 이게 그 관련된 면허가 없으면 절대 진행할 수가 없는데 지금 백솔 입장에서는 모든 철거를 한꺼번에 다 받은 기이한 형태의 지금 재하청 계약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하도급, 재하청 이런 게 공사비 줄이려고 그러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하청까지는 합법인데요. 재하청은 불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하청, 재재하청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중간에 이제 공사비를 계속 자기들은 이익을 떼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 3단계까지 내려가면 100이라는 비용을 줬을 때 실제로는 50을 가지고 공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이건 결과적으로 공정기간을 짧게 하려는 노력이 또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건물 철거 관련해서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경우가 이곳 하나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인재죠. 그럼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26년 동안 도대체 변한 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995년 아까도 이호선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삼풍 붕괴, 성수대교 붕괴 얼마나 놀라고 그 이후에 뭐가 바뀌고 안전에 대한 문제 점검하고 뭐 했는데 그 26년 동안 그 현장에서 뭐가 변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뭐 누가 봐도 인재죠. 잘잘못만 가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마련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보죠. 사건 사고 24시 다음 순서는요.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미스터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걸 사냐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산에서 또 외진 그 야지 같은데 들판에서 네. 발생하는 그런 범죄인데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등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사냐 범죄 특히 왜 위험할까요? 일단 사냐 범죄의 정의는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산과 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냐 범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사냐 범죄예요. 다 이제 논에서 발생했으니까요. 일단은 혼자 산에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범죄자가 이 산 같은 경우는 아무데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과 도주가 용이하기 때문에 범죄 발생이 좀 쉬울 수가 있고요. 방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산에 무슨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CCTV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폴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사건 발생 시 혼자 가기 때문에 소비명이나 지원을 요청해도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범죄를 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CCTV가 한 대도 없는 데가 보니까 36%나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해가 일찍 뜨니까 눈이 일찍 떠져서 아침에 산 쪽으로 산책을 갔다 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냐 범죄의 대표적인 피해자들이 보면 여성들하고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좀 피할 수 있거나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과거에 이제 그 서울의 한 산에서 실제로 한 여성분이 그 참변을 당해서 현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이분이 혼자 산을 계속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무리 맨날 가던 등산로라 하더라도 혼자 가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냐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가 뜬 상태에서는 거의 범죄가 안 발생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야 시간대, 즉 해가 지거나 해가 뜨기 직전에 산을 가시는 건 좀 위험하실 수 있다. 이걸 좀 주의를 드리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 혹시라도 이러한 취약 시간대에 산을 가시게 되면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시면 체크를 좀 해드리거든요. 이런 거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채취할 목적으로 쑥 같은 거 캐시기 위해서 원래 주 보행로나 등산로 아닌 길로 다니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도와드릴 방법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얼마 전에 부산의 한 등산로에서 강력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부산의 시악산이라고 한 400m 정도 되는 좀 낮은 정도의 뒷산입니다. 근데 이 아산에서 4월 3일 날 70대 한 남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주검으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사건 발생 이후로 2달 반이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용의자도 좀 확보를 못한 상태고 지금 수사가 지금 미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시악산은 좀 생소한 산이긴 해요. 네, 부산 서구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등산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약수터하고 체육공원이 있어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산책로입니다. 이 사건은 그럼 시악산 어디 지점쯤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로에서 발생한 건 아니고요. 등산로에서 벗어난 일종의 약간 소규모 체육공원 옆에서 이분이 주로 약간 뭘 재배하셨던 텃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등산로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잘 인지를 못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이 사체를 보고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발견 당시에 시신의 상태는 어땠나요? 일단 그 돌탑 바로 옆에 이제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발견됐는데요.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셨고 얼굴에 많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찔린 상황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얼굴하고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입 주변에 상처가 많았다고 교과서에서는 분석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흉기는 지금 짧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이 되지는 않았는데 길이 7cm에서 너비 2cm에서 3cm가량의 짧은 형태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이 지금 돌아가신 분은 시악산 근처에 사시는 70대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등산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4월 3일 자체도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산행을 하실 때도 정기적으로 산행하신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날 몇 시에 산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4월 3일 토요일 날 오전 그 05시 1분에 집을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05시 30분에 등산로 입구까지 도착한 걸로 역시 주변에 CCTV나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요.
06시경에 텃밭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이 5시 반과 6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른 시간에 도대체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는지 네. 이게 지금 뭐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현장에 단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런 거 관련해서 참여를 해보면 일단 혈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 격투가 발생하면 공격자도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타액이나 족적, 머리카락이 또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게 돼 있는데 진짜 이잡듯이 뒤진 것 같아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나와갖고 경찰이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간혹 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그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 경우는 어때요? 예, 어쨌든 이제 칼류의 도검류의 칼이 사용된 걸로는 어느 정도 시신의 상태를 보고 확인이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수색을 통해서 21자루의 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처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21자루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하고 파악을 해봤는데 전부 다 나무를 채취할 목적으로 어머니들 가끔 놓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로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장갑도 좀 몇 켤레가 발견이 됐는데 장갑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살해 흉기를 범인이 되가져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문이 남았거나 혹시라도 혈흔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추정으로는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산이 원체 넓기 때문에 어디다 파묻는다 하면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범인에 대한 단서가 현장에 남아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혹시 목격자나 이게 산이어서 CCTV는 없을 것 같고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일단 그 산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냐 범죄 같은 경우에는 CCTV 자료가 거의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네네. 산에다 CCTV를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대 자체가 너무 그 외진 시간대 그리고 등산로가 아닌 다른 쪽의 길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는 거는 현재 불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또 2달 반이나 돼서 이 사건이 부산 일대에서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신 분이 있다면 이미 진술이나 목격이 나왔을 텐데 현재까지 안 나왔다면 없다고 보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까지 뭐 흔적이 없다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부산 시약산 살인사건 범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정도로 좁혀봤어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외부인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이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이제 외부인이냐 지역 주민이냐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역 주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외부인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은 이 산 자체의 그 외진 통행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통행로를 알았을 때는 그 지리감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자주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로 하나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외부인, 전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가신 분이 토요일 날 새벽 시간만 되면 정기적으로 산을 타는 이런 습관을 보이셨기 때문에 동선이 이미 공개가 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몰래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외부인일 가능성도 일부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낯선 자가 지리를 잘 모르는데 그 새벽 시간에 그 좁은 등산로에 찾아간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그냥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이건 혹시 아는 사람,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면식범위 가능성이 크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특정인을 공격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안면 공격이란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을 때린다던가 얼굴을 뭐 이제 흉기 같은 거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미운 거죠. 저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부부간 폭력에서도 극단적 감정 싸움이 나면 뺨을 때리거나 얼굴 공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렇게 아이는 이제 손바닥을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너무 미운 사람, 부부간에 미우면 안 되겠지만 안면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안면 공격이 제가 볼 때 주요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그걸로 봐서 면식범이냐 비면식범이냐 해서 면식범의 확률이 크고 이건 뭐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형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좁혀지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 갔을 때 가해자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지나가는 사람 중에 그 여성을 공격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면식자라 하더라도
원한 관계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산을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주변에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약간의 그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원한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는 사람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부분은 경찰이 밝혀내야 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저희가 범죄 심리를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던 사건 중에 하나, 이를테면 지금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입 주변이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이제 상처가 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흔히 아무리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도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보면 계획적 범죄. 범행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말로 좀 약간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쉽게 해서 시신을 은폐하거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흙 속에 묻는다던가 이런 상황이면 계획 범죄로 100%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도주를 해버려갖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로 발견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낮 시간이 시작되는 이제 아침 시간에 했기 때문에 시신을 버리고 가지 않았다면 발견될 가능성이 되게 크잖아요. 그럼 검거될 가능성도 크겠죠. 경찰이 바로 출동하니까요. 네. 근데 이런 상황까지 이런 걸 감수했다는 걸 놓고 봤을 때는 그 계획적인 범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따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발생해서 공격해서 도주하지 않았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합리적 추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했다시피 입 주변을 공격한 거, 그것도 뭔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가 이제 시신을 이동을 시켜서 유기하기에는 시간이, 해가 막 뜨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봤을 때는 수사에 약간 혼선이 있거나 이 로드맵을 짜는 데는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지리를 알고 있는 면식범일 확률이 크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봤는데 뭔가를 얘기하려다가 거기서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수사 관련해서 원한 있는 사람은 사전에 계획할 것이다. 그다음에 우발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계획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발적인 거나 계획적인 거는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피해자가 원한 관계로 평소에 좀 얽혀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경찰 그냥 얘기긴 한데요. 원한 내지는 감정적으로 약간 충돌이 있었던 분들은 일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관련해서 현장에서 그 등산용 스틱 있잖아요. 이 돌아가신 분이 쓰는 스틱에서 유전자 DNA가 좀 발견이 됐는데 이 원한 관계된 분들 DNA를 다 채취를 해서 비교를 한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려진 거로는 지금 그 지인들 사이에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고 채무 관계에 좀 얽혀 있는 게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평소에 그 등산로 입구에 있는 곳에서 체조를 하면서 등산객들하고 이렇게 말다툼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납득이 좀 안 가는 거는, 만약에 지인이었고 또 원한 관계라 했다면 사실상 그 시신을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숨겼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젓이 등산로 한가운데다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등산용 스틱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후에 수사는 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그 DNA 자체가 파편 DNA입니다. 그러니까 DNA가 나왔다고 하면 일반 분들은 범인을 잡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분 DNA 같은 경우는 국과수에 있는 전과자 대상 대조를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정확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동일 구한 사람들의 DNA만 대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 입장에서도 미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건 사고 24시 부산 시악산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SNS 화제 집중 순서죠. 네, 최근 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맛집이 SNS상에서 큰 화제라고 합니다. 함께 가볼까요? 메뉴 하나에 따라오는 반찬만 수십 가지, 상다리 부러지는 한 상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맛집들.
보지만 양에 한 번, 출중한 맛에 2번 놀란다는데. 임금님 참 저리 가라야 아주. 이 집은 육회공을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골라먹는 재미도 쏠쏠한 맛집으로 출발! 먼저 찾아간 곳은 하루 임금님 체험할 수 있다는 인천의 한 횟집인데요. 이게 다 뭐야? 다 먹을 수 있어? 보기만 해도 배 터질 것 같아. 손님들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상에 내려놓는 반찬들 때문인데요. 놀라지 마시라! 반찬으로 상을 다 채우는 시간만 무려 10분. 냄비 가득 담은 조개찜에 여기서 동창회라도 하듯 싱싱한 해산물들 겹겹이 싸주니 나 입이 그냥 딱 벌어지는 한상 완성이구만. 먹기 전 사진 촬영은 당연지사. 이제 싱싱한 해산물을 그대로 초장에 찍어 입으로 지켜가면 그야말로 꿀맛이란께로. 좋습니다. 맛있어요. 싱싱한 해산물 맛에 푹 빠져있을 그때 바로 이어지는 이곳의 인기 스타 랍시요. 그 이름만 들어도 군침도는 랍스터 되시겠다. 제철 맞아 더 싱싱하고 살이 꽉 찬 랍스터는 즉시 쪄서 손님차게 낸다는데요. 영롱한 붉은빛 뽐내며 탐스럽게 익은 바다의 황제 랍스터 찜. 아우 보기만 해도 그냥 입안에 군침이 도는구만. 식성이 해오니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먹을세라. 너도 랍스터 먹방 300영. 이거 비싼 랍스터를 서비스보다 나오는데 아까우니까 다 먹어야지. 임금님 참 저리 가라야 아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고마 좀 나와요. 8가지 해물과 양구 시래기로 만든 이곳의 특별 메뉴 해물 돌솥밥과 조개찜까지 나와야 기본상 차림 완성. 메인 요리 없이도 상다리가 벌어질 정도. 손님들이 드디어 주인장을 걱정한다는데 이렇게 막 터져도 이거 괜찮은 거요? 이렇게 많이 드려야 또 여기저기서 다 찾아오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인천 연안부예요. 그냥 바로바로 그때 다 해산물도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바로바로 해산해드리기가 신선하고. 이게 바로 인천 앞바다 횟집의 특권. 매일매일 싱싱한 친구들을 소주관에 입주시킨다네요. 드디어 메인 요리가 출격할 차례. 능숙한 주인장의 칼솜씨가 더해져 식감과 맛이 더해진다는 제철회. 오늘은 광어, 도미, 우럭이래요. 이게 광어고 이게 농어. 어느 것부터 먹을까? 행복한 고민도 잠시 입속으로 직행. 이 맛이 어떠십니까? 담백하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사장님이 직접 바로 해서 떠서 이렇게 해서 주신다 하더라고요. 어우 진짜 맛있어요. 야 매운탕 나온다. 역시 횟집에서의 마무리는 매운탕 아니겠습니까? 얼큰 칼칼한 매운탕 한 그릇 가득 퍼서 호로로로로록 쩝쩝 입가심을 해주면은 이 발길이 조리 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요. 배 꺼지면 다시 돌아오게끔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싱싱하고 다 못 다 먹어. 네, 다 먹으려면 이거 배 터져. 상상 그 이상 인천 맛집이었습니다. 한편 전주에도 이에 뒤지지 않을 맛집이 있다는데요. 대낮부터 줄기어 기다릴 정도라 하는데 다들 뭐 먹으러 오셨어요? 난데없이 주전자를 흔드는 손님들. 여기 뭐 잔치상. 네, 가족사 하나 주세요. 예사롭지 않은 주문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등장하는 음식들. 들깨 삼계탕과 김치찜을 필두로 나머지 메뉴들도 테이블로 출격.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치즈 달걀말이와 피꼬망 부침에 훈제 오리구이, 홍어 삼합, 그리고 싱싱한 무시냐 그 산낙지까지 등장할 건가 했네. 육회공, 산의 진미를 모두 맛볼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보지만 한상 보고 놀란 가슴 인증샷으로 달래는 손님들 찰칵. 항상 시키는 음식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집은 육회공을 다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할 만한 곳이네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찜과 생선구이, 그리고 들깨 삼계탕인데요. 김치 돌돌 말아 한 입 가득 집어넣는 이분. 먹을 줄 좀 아시네 그랴.
그 맛은 자동으로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 들깨 삼계탕 역시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나 뭐라나. 한 입 이렇게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땡기는 맛. 김치찜하고요. 들깨 삼계탕? 굉장히 맛있네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주인장이 궁금하다. 드디어 이 구역 큰손 발견. 안녕하세요. 네. 20년간 이곳을 지켰다는 최인덕 주인장. 남다른 손맛 덕에 전주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꼽혔다는데요. 물론 비법이 있겠지요? 저희 집만의 비법이 당연히 있죠. 손님들이 그거를 다 알아주셔서 한 번 오신 분들은 다시 재방문을 하세요. 고수의 손맛이 담긴 육해공 한상. 주인장이 정성스럽게 개발한 레시피 덕에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데 그중에서도 돼지고기 김치찜에 가장 공을 들였다고 하네요. 내가 보기에도 그냥 허벌나게 맛져 보이네. 대표적인 비법이 있는데 막 특허도 받고 그랬거든요. 작은 사장이 다 아마 살짝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어이 동생?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한테 물어보면 비법 가르쳐 줄 거예요. 작은 사장이 아까 물어봤던 작은 사장님이셨구나. 돼지고기 김치찜 맛을 좌우하는 건 단연 김치. 1년 된 숙성김치를 바닥에 깔아요. 1년 된 묵은지 역시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김치에 특별한 게 들어가 있는데 한번 드셔보고 한번 맞춰보실래요?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데? 쉽게 알려줄 리 없죠. 그래 피디 양반 맛이 어때요? 뭔가 상큼한 맛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연 상큼한 맛의 정체는? 이게 저희 비법입니다. 가늠할 수 없는 수상한 액체. 이게 뭐예요? 계란 노른자 푼? 물? 깔라맛이에요. 네? 깔라맛이. 저희 김치찜의 김치는 24시간 전에 이 깔라맛이 원형에다 숙성을 딱 재놔요. 잡내를 없애주고 비타민C 효과를 느껴져요. 깔라만시에 재우던 김치는 특허까지 받았다죠. 여기 돼지고기와 멸치 다시마를 우린 육수를 넣고 직접 담근 된장까지 더해주면 매콤 새콤 달콤한 국물과 부들부들한 돼지고기 맛이 일품인 김치찜이 완성된다고요.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돼지고기 김치찜 한 점 맛보면 자동으로 찾는 게 있다죠. 막걸리 한번 더 추가해주세요. 막걸리를 부르는 마성의 맛이라고요. 특히 이 집의 막걸리는 김치 유산균과 해죽순으로 만들어 더 특별하다는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게 멀리서도 찾아온다는 손님들. 앞으로도 변함없는 푸짐함과 맛 기대해도 되겠죠? 손님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가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상다리 부러지는 맛집에서 이번 주말 슬기로운 외식을 즐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아하. 어제 하늘 보셨어요? 어제 하늘 보셨어요? 저는 사진을 한 10장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아침에 흐리더라고요. 네, 오늘은 대체적으로 하늘 표정도 흐리고요. 날도 좀 선선하다 그래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